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오늘 특별히 10시 40분에 라이브 시작합니다. 너무 상황이 긴박해서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내란 사태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이어갈 텐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거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 여의도 민주당사에도 경찰이 수십 명이 몰려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재명 재판에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야당을 장악하고 사법부도 손아귀에 넣겠다 이런 의도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석열 씨는 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 대잔치를 했는데요. 지지자들 총 집결해라, 여의도로 모여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힘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났던 일 잘 모르시죠? 너무 이게 뉴스가 많아서 모르실 거예요. 학생 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 총회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재적 학생, 휴학생 포함해서 10% 이상 모여야 돼요. 성사됐습니다. 10% 이상 모여서요, 윤석열 씨 퇴진 요구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학생들이 열받았으면은, 연세대학교 캠퍼스는 또 송도에도 1학년 다 가 있어요. 학생의 4분의 1 1학년 다 가 있고, 그런데 다 모였습니다. 16년 만에 학생총회 성사시켰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험 망하는 것보다 나라 망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운명의 탄핵 의결 날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워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의 3.5%가 참여하면 세상이 바뀐다. 연세대학교 대학생들 10% 벌써 모였습니다. 여의도에 175만 명 모이면 국민의힘이 무슨 짓을 해도 탄핵이 성사될 겁니다. 시험보다 회사보다 장사보다 집안보다 나라가 먼저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동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첫 시간에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내란 사태 관련해서 쏟아진 속보 정리하고 분석해 드릴 거고요. 윤형중 랩 2050 대표 나오셔서요, 윤석열 씨 부부가 이게 망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략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싸우는 동안에 세상은 40년 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테슬라 이야기,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장난감으로 만든 양자 컴퓨터가 새로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 뉴스도 못 보셨죠? 구글의 양자 컴퓨터 이야기 강정수 박사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오늘 라이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윤석열 씨의 내란 사태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 박영식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기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평론가계에 떠오르는 별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26년 관록의 선임기자, 정치 현장을 누비셨던 황방열 기자님 두 분한테도 이 사태는 초유의 사태이시고 충격적인 사태시죠? 그럼요. 네, 이게 뭐 지금 어제 있었던 대국민 담화, 네. 이제 윤석열 씨의 대국민 담화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또 다르기 때문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후로 다시 초유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담화인 건데,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긴급 담화를 한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담화가 사실 기존에 있었던 자신의 어떤 사과라든지,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세 번째네요. 비상계엄 선포, 쇼츠 사과, 이번에 있었던 어제 담화인데, 사과에 대한 내용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뭐 사전 녹화로 진행했다고 하는 이 대통령의 담화라는 것이 사실관계가 다 틀려버리고, 극우 유튜버에서나 볼 수 있는 망상들을 다 읊어놓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본인의 명을 단축시키는 자멸하는 담화이지 않았나. 뭐 이제 저희가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너무 내용들이 충격적이어가지고요. 저는 뭐 전문이랑 영상이랑 골고루 다 봤는데 이걸 사실 꼼꼼히 지적해서 뭐가 팩트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상투어로 미쳤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주변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놀랬다, 좀 과장해서 미쳤다고 그러는데 어제 거를 보면은 정말 그 말 해도 별로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에서 오늘 김정한 논설위원이 칼럼을 쓴 게 있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세 가지 중독돼 있다. 권력 중독, 뭐 대통령이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인데 유튜브 중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코올 중독. 네. 근데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대통령의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거명하는 거를 굉장히 꺼리는데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저렇게 직설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살 땐가 11살 땐가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죽고 그다음에 이제 신군부 등장할 때 그 광화문 해태상 옆에 그 탱크 장갑차 이런 게 나와 있는 거를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옛날 이야기인데 그게 완전히 이제 흑백 화면으로 저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만입니까? 지금 44년 만에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그로테스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폰 양자 컴퓨터 시대인데 흑백 텔레비전 시대로 갑자기 돌아간 거예요. 정말 지금 속보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갤럽에서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씨 지지율 11%로 최저를 다시 경신했고 탄핵 찬성 75% 나왔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요거는 의미 있는 숫자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긍정이 최근에 나왔던 그 국민일보 창간 기념으로 갤럽에게 맡긴 조사가 탄핵 소추안 부결 이후에 6일과 7일 사이에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긍정이 11% 나오거든요. 근데 부정이 더 올라간 결과로 보이고 이게 뭐 긍정도 뭐 물론 이제 긍정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부정 평가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 사실 85%라는 거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의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 자릿수가 가시화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11% 아래로 떨어지기가 힘들다고 뭐 10% 아래로 떨어지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은 결국 이 윤석열 씨의 담화 이후에 극우 보수라고 불리는 전반적인 지지층의 결집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려면 결국 보수 응답층이 응답을 포기하고 진보층이 더 응답을 많이 하는 즉 표집 성향의 분석을 해보면 중도나 진보가 더 많아졌을 때 한 자릿수로 빠지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고 다만 긍정 11보다는 부정 평가 85%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저희가 윤석열 씨의 이 어제 담화 얘기를 했는데 담화는 내용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사실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사실관계도 많아겠습니다만 일단 내용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2시간짜리 이 비상계엄이었다.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뭐 300명 미만의 군이 투입됐던 것이라서 뭐 실제로 뭐 어떤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없었다라는 그런 뉘앙스였는데 이게 다 틀렸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황당한 것은 뭐 속보로 나왔던 오늘자 단독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직접 이제 윤석열 씨는 헌재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겠다. 직접 자신이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직접 자신이 그 변론문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론도 스스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재판 생중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이제 사실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뭐 법적 근거가 안 받아줄 이유는 없긴 한데 이것도 사실 초유의 일이고 얼마나 본인이 이 어떤 이 상황에 대한 뭐 억울함 내지는 정당성을 강조하고 싶으면 직접 변론까지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사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보도가 어제 하나 더 나온 건데 주간조선의 이제 보도를 보니까요. 자신의 이 대선도 사실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0.73%포인트 차이 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정선거론에 얼마나 젖어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배경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하나하나씩 섞어 드릴 테지만 어찌됐든 대국민 담화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대통령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다 설명되는 지금 그런 양태입니다. 그 여론조사 제 생각에는 더 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갤럽 여론조사에서 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IMF 때 김영삼 대통령이 7%였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 전국 안정, 이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려면 확실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두 자리는 이제 부정평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긍정평가가 실제로 완전히 바닥으로 가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갤럽에서 오늘 11% 나온 거는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항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맞서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들을 좀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가 약화되지 않은 가능한 한 약화되는 쪽으로 계속 가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제 생각에는 11%가 높습니다. 네, 윤영중 선생님 이따 나오셔가지고 정신 분석 좀 해주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이제 몇 분 정치 고관여층들이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 임기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런 어떤 국민을 대하는 스탠스나 태도라고 한다면 지지율이 1%가 나와도 여론조사를 이제 신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에게는 여론조사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뭐 물론 이제 황방열 기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이 사람을 정상으로 보고 이 사태를 접근하고 상식과 합리와 이성으로 뭔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제 제가 담화를 보고 이건 무의미하다. 이게 정말 뭔가 방송에 나오시는 평론가분들이나 고관여층들이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A는 B고 이꼴 C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게 너무 무의미해지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송한데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기사는 쏟아지는데 뭐 계엄군 몇 명 투입했다는 것도 틀렸다, 뭐 시간도 틀렸다, 뭐 틀렸다고 하는데 그냥 팩트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팩트는 다 이상하게 거짓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왜 올라오는 보고서도 못 믿나 봐요. 법무부에서 확인한 거, 국방부에서 확인한 것도 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팩트는 다 아니라고 치고, 근데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는 변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새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황 기자님 말씀하셨죠. 그 두 가지는 조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헌재 변론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법리적으로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긴급한 현안이나 뭐 참사라든지 사건이 터졌을 때 대하는 방식은 항상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또 국민 정서로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대통령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사안이다. 뭐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요. 오송 참사도 그랬고 여러 문제들이 터졌을 때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도의적 책임으로 일단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는 것만으로도 국가 안정에 기여를 하는 바인데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죠. 그 안 한 원인은 뭐냐? 법리적으로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무오류다. 이게 아직 검찰총장 인식을 버리지 못한 검사의 태도이거든요.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공소 취하는 없다. 우리의 잘못은 없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항상 이길 수 있다. 잘못된 게 없다. 무결점이다. 무오류다. 이 인식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도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심지어 담화를 통해 내란 고백을 했는데도 이걸 법적으로 우리가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내가 설명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다. 받아줄 거다. 심지어 헌재 재판관들마저도 쟤네 중에 일부 내가 임명한 애들인데 내가 말하면 들을 거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론 준비가 그래서 좀 뭐랄까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에 가깝고 이미 국민들이 시각화 자료로 내란의 장면을 다 봤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아까 두 번째 이제 그 말씀해 주신 죄송한데 새 결집입니다. 새 결집은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고성국 TV에 올라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그저께 영상이 올라온 이후에 어제 담화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유사한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성국 씨도 부정선거 내용 같은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뭐 전광훈 씨가 얘기했던 부정선거리랑 거의 유사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도 맥이 맞닿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한 바 있지만 이거는 그분들까지도 조사해봐야 되는 그런 가능성을 열고 봐야 되는 게 이 연설문을 누가 써줬냐. 윤석열의 연설문을 누가 써줬는지 전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너무 유사한 지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혹시 외부에서 작성해서 김건희 씨 손에 들어가고 김건희가 감수를 해서 윤석열한테 갔나? 이 정도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정도로 의심스럽거든요. 내용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뭐 할 거냐?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불 집회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매일 지금 진보 집회가 이어지니까 촛불 집회가 이어지니까 맞불 집회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자신들에게 좀 뭐 유리한 그런 보도를 해주는 종편이나 좀 관리나 컨트롤이 가능한 언론사들에게 화면 분할을 1대1로 만들어가지고요. 자, 국민의 여론은 반반이다. 그런 것처럼. 태극기 반, 촛불 반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론전을 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참고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쭉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아까 말씀드린 극우 보수 세력, 이제 이런 세력들을 결집시켜서 실제 뭐 이 정부에서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황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오면은 네. 정광훈 목사한테 좀 동원해라. 태극기부대 동원해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담화문 중에 통치행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네네. 계엄은 맞아요. 대통령으로서의 네. 고도의 정치행위고 네. 통치행위다.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익히 알고 있지만 법률가로는 빵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검사하는 중간에 이제 나와서 변호사 생활도 했다가 다시 검사가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통치행위로는 이미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탄핵된 이제 통치행위론으로 이 면책되는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미 없어진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헌법 안에 있다, 헌법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다. 네.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거는 옛날에 왕정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법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법에 전혀 구애되지 않고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직전에 김대중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여권 일각에서 그 당시에 여권 일각에서 이 대북송금을 통치행위라고 해서 넘어가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 바로 다 킬됐어요. 통치행위로는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서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통치행위론으로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면책되지 않는다. 네네. 이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요지서를 바꾸지 않으면 저 헌재 가면 그냥 박살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를 40년 전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19세기로 데려가는 그런 변론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제 저도 이제 다수의 법조인들에게 그 윤석열 씨 담화도 물어봤고 이 그 변론 요지서 작성이나 본인이 직접 변호하고 뭐 생중계를 원한다 이런 보도를 다 본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피의자가 법정에서 저걸 설명하려고 들거나 이제 나름 해명을 하려고 하면 저 정도의 온도 내지는 강도로 어휘를 쓰거나 저런 식으로 설명하면 뭐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피의자는 가만히 계시고 앉아 계세요. 조용히 하세요. 나서지 마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라는 뭐 현직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의자로서 그 헌재 심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실제 일반 재판에서 피의자가 저렇게 떠든다는 건 재판장에게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판사가 알아서 원래 제지를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법조인들은. 지금 헌재 재판관 중에 혹시 윤 대통령의 약간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저런 얘기 해가지고 이게 통치행위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얼굴 찡그리고 고개를 쳐박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복구매직 복구펌 교육전문 김성정 머리터님이 내일 손님 포기하고 미용실 하시는데 국회 가시겠다고 합니다. 이 미용실 망하는 것보다 나라 망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연세대 학생들은 시험 망하는 것보다 나라 망하는 게 먼저라고 하셨고 얀포유님, 오마주님, 아이고 한성규님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연대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대, 고대, 연대 다 했습니다. 이게 그 특경학교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학교들이 제일 큰 학교들입니다. 네, 학생 수가 제일 많은 네, 학교인데 네. 거기서 아까 이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10% 전체 재학생의 10% 이상이 모여야 학생총회가 성사가 되는데 이게 다 됐습니다. 다 됐군요. 그러니까 전체 대학의 분위기를 좀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1987년 같은 분위기, 그것보다 더한 분위기 아닙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 분 말씀은 일단 탄핵 심판에는 사실은 이건 거의 가능성이 윤석열 씨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법성은 분명하다. 대통령실 측에서 나온 이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현재 6명인데 6명 다 찬성해야 가능한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서면 이거 탄핵 어려우니까 탄핵 해볼 만하다. 탄핵 재판 해볼 만하다라는 지금 그런 그렇죠. 정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황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죄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 바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진보에서 집권하거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같은 방식으로 그럼 국회를 짓밟았을 때 그 행위가 정당한 통치 행위가 돼버리는 거여서요. 저는 헌재에서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탄핵이 안 되면 사실 5천만 국민 다 이민 가야 돼요.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헌재를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개헌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만든 건데 이거 전 국민이 다 지켜본 건데 저거를 만약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 헌법재판소를 없애야죠.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참 아까 그 박영식 에디터님 말씀하신 누가 써줬을까 하는 문제, 그 문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제 담화문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처음에 계엄 선포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두 가지 사이에 사실 또 급발진을 한 것도 같아요. 네. 계엄 선포할 때는 좀 뭉뚱그려서 그래도 뭐 종북 세력이 있고 뭐 예산도 깎이고 이런 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정말 완전히 망상, 부정선거 망상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간첩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보면 중간에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라고 이제 정리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알고 계시는 사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이 왜 이 계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거든요. 몇 차례의 탄핵 그리고 예산에 대한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횡포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 대목들도 다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단 워딩은 그렇게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라고 한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부정선거론에 대한 어마어마한 극우 유튜브에서 나올 만한 그 망상들을 다 읊어놨거든요. 비밀번호 1, 2, 3, 4, 5부터 시작해서 비밀번호는 또 왜 공개해요?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를 대통령 입으로 공개를 했어. 그래서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황교안 씨 유튜브에 보면은 똑같이 있어요. 1, 2, 3, 4, 5 식으로라는 거를 예. 뭐 중간에 윤석열 씨 쪽에서 뭔가를 또 파악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1, 2, 3, 4, 5로 한답니다라는 말은 황교안 씨 유튜브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사인의 주진우 편집위원 얘기를 보니까 예. 그 전광훈 목사가 11월 말쯤에 그 태극기 부대 시위를 중단을 했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광훈 목사한테 전화를 걸어봤더니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좌파들 얘기만 듣고 부정선거 얘기 안 하는 거 보고 당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시위 중단한다. 이거 보여주려고 중단했다. 전화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와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실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내란 선동죄가 있으니까 지금 계엄 선포 이전까지야 뭐 유튜버는 뭐 민간인이고 그냥 일반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뭐 어떤 장에서 얼마든지 헛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도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엄 선포와 연결되고 이 내란 행위와 직결되는 사안이었다면 그리고 그 내란 이후에도 심지어 계엄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씨가 갖고 있는 망상에 가장 큰 역할을 했을 뿐더러 그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윤석열 스스로가 뭐 유튜브를 보고 판단하는 건 자유인데 그래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영향을 끼친 그 연결고리가 있었느냐. 뭐 전화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실의 참모를 통해 뭔가를 전달해서 그걸 윤석열이 봤다거나 이런 행위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네네네. 너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서요. 이제 그런 대목을 좀 차후에 수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내란을 촉발했거나 내란을 지원했거나 이런 혐의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독일로 보면은 뭐 하켄크로이츠라든지 나치와 관련된 그 무분별한 망언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잖아요.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내란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특정 세력들을 중심으로 내란이 선동되거나 그런 거에 부안해동해서 댓글을 달고 뭐 방송을 보시면서 여전히 윤석열 만세를 하거나 뭐 만세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아니 국회에 군합발로 그 우리 민의 전당을 짓밟고 총칼을 들고 심지어 이번에 보니까 문을 부수는 산탄총하고요 폭탄까지 들고 간 걸 발견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거를 두둔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윤석열 씨의 담화는 망상이니까 망상의 세계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는 사실의 세계로 좀 넘어가서 지금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수사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증언 과정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속보가 너무 많이 쏟아졌는데 이 시청자들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들 좀 박영식 에디터님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은 이미 그 영장이 신청이 된 상태고 긴급 체포가 된 상태에서 국수본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대목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발표 3시간 전에 이제 이 계엄 사태에 중요하게 개입이 돼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 즉 계엄의 적극 가담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뭐 물론 지금 뭐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뭐 암 투병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저희 사실 국민들이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법이 있다면 법대로 처벌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경찰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사실 중요한데 민주당사를 제압하려고 했다라는 그 대목이 일단 눈에 띄었습니다. 이 CCTV가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거든요. 한 20명 정도 되는 경찰 인력이 이제 민주당사 주변에 우르르 좀 모여들어서 많은 경찰들이 그 주변에 사실은 민주당사를 지키느라고 원래 운집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특정 시간에 11시 15분이 이게 3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민주당 당사에 수십 명이 몰려가서 포고령 내려진 지 한 15분 만에 경찰들이 왜 왔을까라고 봤더니 알고 보니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 민주당사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듣고 이제 경찰 인력을 움직였다라는 지금 의혹이 대표적으로 하나가 또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은 사실상 뭐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김봉식 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세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전에 물론 이 계엄 상황을 안 것도 뭐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이 안가 회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결심실 회동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네. 안가 회동은 이제 계엄 해제 이후에 어떠한 인사들이 차기 대책을 수립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결심실의 경우에도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이 가장 막강하다고 하는 이 합참 내부에 있는 결심실에서 대통령의 국방 관련 인력이라고 해야겠죠. 국방보좌관이라든지 대통령실 참모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인사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서 실제 회의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국방비서관이나 국방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실제 이 계엄에 대한 차기 대책을 수립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조사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초기에는 그 회의에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도 잠깐 왔다가 갔다. 그렇죠. 네, 근데 증언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대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보실장이라든지 비서실장은 지금 한국일보 보도나 여타 보도로는 난 몰랐다. 그렇죠. 나는 잠깐 불러서 갔는데 계엄이더라. 지금 이 정도의 스탠스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단독 보도로 언론에서 나오는 관련자들의 부인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몰랐다. 난 뒤늦게 알았다. 대통령이 너무 경로했더라. 말릴 수가 없었다. 이런 게 다 아마 자가 발전형 아닐까. 자기 변명을 지금 해놔야 나중에 이제 검경의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사전에 좀 뭐랄까 좀 힘 빼기 단계에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그 방금 말씀하신 결심실 회동에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방비서관 등등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부로 따지면 군인들 거의 1개 부대가 아니라 국방부 수뇌부가 전체 다 날아가는 그런 사안인데 결심실 회동으로만 봤을 때 안가 회동까지 보면 내각과 대통령실 전반이 다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계엄에 내각을 포함한 우리 수뇌부들이 전반적으로 다 개입이 돼 있다. 너무 충격적인 거죠. 너무 충격적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그 결심실에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결심실에 간 건 아니고 비슷한 시간에 국방부 지하를 들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근데 이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 결심실에 대통령하고 그 국방장관하고 그다음에 육군참모총장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이 그 건물에 있는데 거기를 안 갔다.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어떤 단체장이 음주 굉장히 중요한 뭐 홍수가 났는데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있어서 사진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소주잔을 입에 대기만 했지 알코올을 삼키지 않았다. 이제 이런 변명과 저는 뭐 굉장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막 우기면 그런 거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의혹은 그때가 이제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의결을 한 뒤지 않습니까? 결심실 회의는. 그러면은 그때에 사실 국회가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고 뒤집고 이 계엄을 이어갈 것인가를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김민석 의원이나 저기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 2차 계엄에 관련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날 4일날 새벽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정부 쪽에다가 국방위원회에서 질문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계엄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었는지 아느냐. 당신들 중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결심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 논의사항이 어떤지 이런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참석자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그 사람이 안보실장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건물에는 갔는데 들어가지 않았다 정도로 지금 부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좀 수상하게 봤던 기사가 한국일보 단독 보도 오늘 나온 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너무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했고 기존에 나중에 알려질 이제 사실관계들을 좀 부인할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보도가 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보도가 돼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도착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고 윤석열은 정 실장은 빠지시오 라고 응수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등장하자 정 실장은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질렀고 김 전 장관은 오히려 정 실장을 노려보며 계엄해야죠 라고 맞받아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진석이 한국일보 출신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프레임 짜가지고 알려준. 근데 뭐 꼭 뭐 어떤 가능성이 있네. 출신 선배가 후배 기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미리 마사지 해놓은 기사를 보도한다라는 그런 전례들은 있지만 한국일보가 뭐 이런 비상계엄 사태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주요 관련자가 이 내용을 흘려주는데 기자로서 안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쓸 수는 없죠. 네. 쓰긴 썼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엔 매우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어제 SBS 단독 보도로 나온 그 결심실 회동에 들어가 있는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서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은 건물에 갔지만 결심실은 들어가지 않았다. 요게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단독으로 한국일보 보도로 너무 상세한 정진석은 완강하게 계엄을 부인하고 반박한 사람이다라는 게 뭔가 이거 두 가지를 겹쳐보면 이거는 본인은 빠지고 싶어서 이제 이런 부인을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제 수사는 다르다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죠.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주 지금 정치판에 특히 국힘 쪽에서 가장 산전수전, 공중전, 온갖 일을 다 겪은 사람이다. 그걸로 제가 보기에는 기사가 많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난파선에서 쥐들이 빠져나오듯이 다 각자 하나씩의 단독 기사를 가지고 언론사를 접촉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본인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같이 타고 있는 뭐 동일한 얘기겠습니다만 이미 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뭐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실제 그 술술 부는 내용 중에는 윤석열 씨가 그때 당시에 경찰청장에게 지시한 그 장소가 10곳이 아니라 뭐 100곳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는 뭐 자신이 명령을 받은 내용을 뭐 와서 뭐 찢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왜 지금에 와서 뭐 내용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 같은 그런 행동 양태나 이런 게 왜 뒤늦게 보도가 되는지를 보시면 이게 다 나중에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그 피의자로서의 어떤 노력이랄까 그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뭐 저희가 주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이
편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날을 한번 아주 간략하게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주목했던 거는 특전사령관이 계속 뭐 증언이 바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는 거의 예전부터 윤석열 씨가 계속 계엄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방향으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 어쩌면 총선 직후부터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날 당일로 가보면 당일에도 그전에는 다 TV 보고 알았다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다 경찰청장조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가에 가서 구체적으로 문서로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전사령관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공익제보자가 될 것 같다라는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공익제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둘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처음에 했던 진술과 지금 시점에 했던 진술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것들도 엿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특전사령관의 진술 중에 조금 우리가 주시해서 볼 것은 실제 특정 시점에 어떤 내용이 특전사령관에게 하달됐고 그것을 어느 정도의 지휘계통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향후에 이제 기소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 또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목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이 또 새롭게 떠오른 게 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이틀 뒤에 전화를 또 했다라는 의혹이 등장했어요. 이것은 그럼 뭐겠느냐? 결국 자신들이 주고받았던 관련된 내용이나 정보들을 파기하거나 없애려는 방향의 어떤 그런 통화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대목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두 번째로 좀 주시해 볼 내용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전화했던 그 수단이 비화폰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그 경찰 국수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조본에서 김용현의 비화폰을 국방부 조사본부의 도움으로 어쨌든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관련자들, 요 대목 두 번째에서 엿볼 수 있는 건 여인영이라든지 곽종근이라든지 뭐 정보사령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김용현뿐만 아니라 윤석열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통신 수단이 대부분 비화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거를 다 지금 수사기관이 빨리 증거로서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술도 중요한데요. 이 진술이 아까 편린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조각조각으로 다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 나중에 다 종합하는 건 수사기관의 일이긴 한데 과거의 것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틀린 게 너무 많아서 그러네요. 배치된 사실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에 중요한 건 증거 확보, 그 증거 확보를 통해서 사실을 규정하고 진실에 다가가는 행위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 큰 사건 볼 때 그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기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하고 정말 내용 있는 신호하고 소음하고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누가 말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무슨 의도로 말하는가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번에 지금 박영식 에디터 얘기를 하셨지만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6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와가지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그랬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끝나서 송구합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자네 때문에 빨리 끝났구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다 소음인지 부분적으로 소음일지 모르지만 자기 변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조지호 경찰청장도 자기 인생 전체 또는 경찰 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걸 6번이라고 딱 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화한 워딩들을 정확히 기억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기 변호를 위한 소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긴 한데 실제로 실제 재판을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저런 부분들은 채로 한 번씩 다 걸러봐야 됩니다. 지금으로선 윤석열 씨가 한 얘기하고 또 조지호 청장이 한 얘기는 또 배치되는 상황이죠. 근데 큰 흐름으로 보면 윤석열 씨가 직접 지휘했다라는 증거들은 이제 차고 넘친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 조금씩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가 하달됐고 그 전달받은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행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마치 따르지 않은 것처럼 혹은 따랐다고 하더라도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급이나 부하들이 따르지 않게끔 조언을 했거나 사실상 현장에서 항명을 한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태가 더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수뇌부라는 분들이 이제 와서 대통령이 이상하다. 네. 대통령은 난 평소에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대통령의 명령을 듣고 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이행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 라는 보도는 사실 다 아까 우리 황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수사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언급들을 실제 부하들에게 했는지 부하들에게 명령을 이행하게끔 압박을 하고 강요를 했는지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내에게 대통령이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완전한 자기 변명이자 아마 법률적인 조언을 주변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 명태균 씨 황금폰이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또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보셨어요?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비상계엄의 뿌리도 윤석열이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이미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도 비상계엄의 하나의 아주 작은 요인이 될 가능성이 이미 높은 것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황금폰이라고 해서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 한 2억 개 그리고 USB까지 포함해가지고 창원지검에 이미 제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대통령의 어떤 탄핵 가능성을 더 높이는 파면 가능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주요 요인이 될 텐데 대통령만 과연 저 황금폰을 두려워하겠느냐? 전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권 지형 전체를 흔들고 나아가서는 정계 개편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지금 시기에 등장했는지도 저는 굉장히 좀 굉장히 신기하지만 명태균 씨의 감각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황금폰을 꺼내야 훨씬 더 뭐랄까 대통령보다는 국민 쪽에 혹은 야당 쪽에 유리한 환경이나 지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이 저런 이미 제출 방식을 통해서 제출한 황금폰이 어쨌든 대통령 탄핵에 도움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한 달 만에 대통령 탄핵될 거라고 얘기한 적 있지 않느냐. 내 말대로 됐지 않았느냐. 네. 마치 명태균을 좀 신성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움직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장면이긴 합니다. 저게 시점이 언제예요? 검찰이 확보했다는 게 계엄 선포 전인가요? 계엄 선포 뒤인가요? 계엄 선포 뒤입니다. 뒤에 확보를 했다. 뒤늦게 네. 확보를 했다.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명태균 씨가 그건 제공을 한 것이고 명태균의 측근이 숨기고 있다가 창원지검에 제공을 한 거니까 어디까지나 좀 의도가 있고 전략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어쨌든 조만간 또 나오게 되겠네요. 나오면 좀 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 탄핵이잖아요. 내일 탄핵 전망 좀 하고 일단 요 주제를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탄핵 전망 어떻게 보세요? 황 기자님 먼저 이건 말씀 주시죠. 지금 이제 목전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국민의힘 표가 다 넘어오진 않은 거. 지금 속보를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됐잖아요. 근데 내일 이 탄핵과 관련된 당론을 결정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굉장히 압박이 심할 텐데 이미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정호, 한지아 7명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야권 192석에 합치면 이제 199까지 온 겁니다. 네.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그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상계엄 관련 상설 특검법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사람들 그 36명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모집단으로 한 거는 탄핵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인 거죠. 내란 특검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22명한테 물어봤는데 13명이 이제 고민 중이거나 찬반을 밝히지 않겠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당론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23명 중에 22명 중에 13명은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이다. 그럼 9명은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7명은 그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입니다. 7명은 찬성 의사 밝힌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 22명 중에 7명은 이제 밝힌 사람들이고 13명 같은 경우에는 고민 중이다. 찬반을 밝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민이 엄청 지금 머리가 뽀개지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다른 뉴스 중에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가 대법에서 그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한 거는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고 직접 침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 그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사건에 대해서 그 무죄 판결 내린 1심에서 무죄 판결 내린 판사도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제 후속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판사 세계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주는 충격이 큰 거지만 판사 세계에도 엄청나게 그 파장이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판사라고 판사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사실일 건데 이런 게 이제 미치는 파급 영향 이런 거를 굉장히 주시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확인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2시간짜리 내란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근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헌법기관 선관위도 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뭐 사람들이란 표현보다 어쨌든 중립지대에 있는 선관위도 어제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발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했던 판사마저 체포 명단에 있었다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뭐 그것을 넘어서는 사실 더 강한 표현을 사법부가 쓸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헌정 중단 사태를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초래한 거에 대해서 각 부에서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가 아니고 당장 내일 있을 탄핵소추안 표결에 영향을 중대하게 주겠죠.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 뉴스를 다 안 받겠습니까? 표결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7명 넘어갔고 방금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어제 그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바로 이제 그 선관위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을 처리해서 이제 그 후임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한 명인데요. 그 뭐 교수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백선희 교수가 이제 국회의원 된 거죠. 교수님이 이제 의원 선서도 오늘 뭐 당장 하고 해야 될 텐데. 네. 절차가 원래 그렇게 빨리 진행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선관위에서도 3, 4일 걸린다고 예상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국회의원과에서 넘기고 선관위에서 받아서 다시 또 국회로 돌아오는 시간을 오늘로 단축시켰으면 그 조국 대표의 공석이나 조국 의원의 공석은 감안하지 않는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가볍게라는 표현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이분들도 고민은 결국 하다가 장고 끝에 악수를 드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0을 가까스로 넘긴 채 가결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결로 분위기는 우주의 기운이 가결로 모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다만 아까 이제 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심중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저는 크게 신뢰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예, 지금까지 나온 숫자보다 한 자릿수도 한 5명 안쪽으로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203 3표, 5표 안쪽에서 아마 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가결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그러면 반대를 유지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오늘 이제 원내대표 권성동이나 여타 중진들의 마음이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친윤계 모두 다 오히려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고 나서 더 뭉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할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대략적으로 숫자가 50에서 60명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아마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기존에 밝혔던 분들까지 포함하자면 한 10명 정도가 아마 찬성하는 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명태균 황금폰도 나오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 탄핵이 아니더라도 탄핵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윤석열 부정선거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또 높잖아요.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새치기한 게 될 수도 있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 명태균 황금폰이라는 것이 결국
선거를 무효화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선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선거라는 걸 방해하는 행위 내지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는 행위까지 이제 법적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전직 대통령은커녕 그냥 뭐 지금 현재 내란범이니까 뭐 그 선거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친윤들이 왜 뭉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재명의 당선을 전제로 하고 네. 국민의힘을 누가 먹을 건지에 대한 그러네요. 당권 경쟁이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 누가 할 거냐 지금 이렇게 그렇죠.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분당을 이미 전제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그냥 이재명이 되는 거고 네. 그럼 국민의힘을 누가 먹을 거냐? 누구를 또 세울 거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은 쫓아내고 남은 친윤 중에서 누가 먹을 건데 누가 먹을 거냐. 예. 요 경쟁이라고 보는 한동훈 거죠. 대표는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자리를 비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예.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지금 그 친윤계 이제 박해 있는 저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뭐 이런 세력들이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려고 할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다시 내세운 거죠. 그게 그 국민의힘 그 중진 의원들이 무슨 추대한다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이후 상황을 예비하면서 하는 가운데서 어제 대통령 담화가 나오면서 그립으로 확 친윤계를 이제 묶어놓겠다. 네.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16년 이후에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그때는 자유한국당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국민의힘이 계보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지금 뭐랄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정당의 성향이 어떻게 좀 더 다운그레이드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좀 더 많이 우경화가 됐다고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 가결 이후에 정계 개편은 아마도 국민의힘이 분당이 되는데 합리적인 보수들이 이탈하거나 혹은 합리적인 보수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이른바 투쟁을 통해 당권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과거와 똑같이 구조 자체는 바른정당이 분리됐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보수들 이제 영남 보수들이 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이 영남 보수 영남 자민련으로 일컬어질지 모르는 이 정당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부정선거론을 동의하는 내란에 동의하는 사실상의 우경화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정치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는 제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힘이 사실 이 국면이 다 지나고 나서 아주 강경한 아까 언급하셨던 정광훈 목사나 네. 그런 태극기 부대의 극우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소수 정당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영중 레비공공 대표가 조금 있다가 바로 나와서 그 내용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고요. 두 분 박영식 에디터님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말씀만 드리면 빅터차라는 그 미국의 빅터차. 한반도 네. 전문가라는 유명한 사람이 분이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제 백악관 NSC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 쪽에 이제 분위기에 좀 밝은 사람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100시간 안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트럼프가 결정해서 발표를 할 거다. 우리가 걱정하는 주한미군 관세, 그 반도체법 관련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다. 그게 집권 후 취임 후 100일이 아니라 100시간. 1월 20일 날 취임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집권할 때마다 한국은 권한대행 체계가 돼요. 일기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 때였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시간 문제지만 윤석열 탄핵이 될 거란 말입니다. 조속히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국가적으로 우리한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처음 집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 이미 다 서 있습니다. 네. 이미 내각 다 짰잖아요. 그렇죠. 백악관 참모들 다 짰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만 합니다. 그 발표도 안 해요. 트위터에다 그냥 올려버리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조속히 지금 우리의 혼란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시라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내년 초에 정말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12월 7일이 중요합니다. 12월 7일 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빨리 14일. 12월 14일. 죄송합니다. 12월 7일에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12월 14일에 탄핵 의결이 꼭 돼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 같이 좀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 갖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탄핵 의결 전후로 특집 방송으로 황방열 기자님, 박영식 에디터님 또 모시고 뉴스토마토에서 라이브 계속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두 분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조금 더 남아 계세요. 황방열 기자님 보내드리고 윤영중 레비공공 대표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서 윤석열 부부의 전략은 무엇인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잘 바토탄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윤석열 씨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온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를 했을까요? 김건희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사이엔 무슨 대화가 오가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씨 부부의 이 정신세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윤영중 랩2050 대표 그리고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 대표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담화문을 저도 처음 보고서는 정말 이 사람 진짜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완전히 다른 사람들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 이상 망상장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시각으로 보기거든요. 네. 다시 봤습니다. 다시. 도저히 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기에는 그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팩트가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봤는데 당연히 중간에 팩트 체크를 하다가 중간에 깨달았어요. 이건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 스토리 라인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점으로 봐야 이 모든 사안들이 좀 명확해지고 또 우리가 그들의 다음 노림수가 무엇인지까지도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그 의문스러운 지점이 이겁니다. 그 윤석열 씨가 어제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거대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해지자 탄핵을 시켜서 조기 대선을 노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았으면 지금 조기 대선과 탄핵의 국면은 오지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가 그 선고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시간이 아주 넉넉했거든요. 네. 본인이 만든 행동이에요. 그렇죠. 네, 본인이 만든 행동인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떤 윤석열에게 동기가 있었길래 이 타이밍에 12월 3일에 이 일을 저질렀을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는 모르잖아요. 네. 도대체 왜 12월 3일이었을까? 네. 근데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 혹시 그 주에 한동훈 당대표와 친윤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 주에 통과되지 않을까? 또 그게 한번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도 상당히 좀 저는 유력하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왔죠. 네. 명태균 황금폰. 네, 저는 그것의 그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12월 3일 특히 이렇게 조기 탄핵 국면을 앞당긴 것은 윤석열 본인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의 그 담화문도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담화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도로 계산된 거짓말이다. 그러면 어떤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좀 정리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봅시다. 네. 지금 7일 담화를 윤석열 씨가 7일 담화를 발표했는데
7일에 담화를 발표할 때 한 3가지 정도가 담겼습니다. 본인의 그 임기 문제와 포함해서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2분도 안 된 쇼츠에 불과한 짧은 담화였죠. 그거가 전 성공했다고 봐요. 네, 그게 상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묶어놨고요. 그날 탄핵 표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네. 그러면 엊그저께 담아도 노림수가 있었고 이건 저 분명히 얻는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12일 담화, 그러니까 7일 담화의 목적은 사실 일임하지도 않았고 지금 책임질 의사도 없고 뭐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곤란해졌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가 흔들렸죠. 네,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다룰 건데요. 아무튼 이제 12일 담아도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고요. 저는 달성할 거라고 봐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뭐냐면은 이건 이미 본인이 내일 탄핵이 될 걸 알고 있어요. 아마 국민의 의원들이 제대로 이제 이 담화문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일 탄핵 될 거를 본인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이유를 대비한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대비한 것이라고 보냐면은 저는 수감 이후까지도 대비한 것이라고. 수감 이후까지. 네. 왜냐면은 수감이 일단 내란죄가 이건 저는 이제 탄핵 그 헌재 판결은 상당히 늦추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야당 대표의 그런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추는 시도를 180일까지 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늦추는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으로 잘 되지 않을 거고 결국에 어제 했던 발언들의 사실관계 여부는 윤석열 본인도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중간중간에 어떤 포인트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는 조금 이따 짚어드리고요. 12일 담화의 목적은 나중에 수감된 이후 이 사람의 수감되면은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계속 사회 한켠에서 광화문에서는 굉장히 가격한 시위가 벌어지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폭력 시위가 벌어집니다. 상당히 사람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저 사람이 감옥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비용을 치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윤석열을 석방하라 이런 폭력 시위를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타이밍에는 본인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7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확실한 지지층에게 앞으로 끝까지 같이 가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담화였다는 저는 이제 스토리 라인을 봤을 때 한 3가지가 보였습니다. 첫째는 통치행위라는 단어인데요. 통치행위라는 단어가 이게 그것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거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방금 전 방송에서 다 검증해 주셨어요. 제가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행위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은 통치행위로 실질적으로 법원이 이상한 판결이나 아니면은 통치행위로 인정해서 면책했었던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던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나중에 뒤집히긴 했지만 그때 그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을 했을 때 물론 성공한 쿠데타 얘기는 전두환 씨에 대한 그렇죠. 거죠. 네. 그 대북송금을 했을 때 물론 그거 때문에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수감됐고 이제 죄를 이제 받았지만 처벌을 받았지만 당시 대북송금의 대통령의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과 그 사건은 굉장히 다르고 질적으로 아주 전혀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행위라는 떡밥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것을 물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또 이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네스북에도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2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이제 2시간짜리 내란은 2시간짜리가 된 이유는 본인이 2시간짜리를 기획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방어를 했기 때문에 2시간 시민들이 막아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있어요. 너 저 사람한테 어떤 폭력도 당할 뻔했고 저 사람이 나를 심각하게 위해하려고 그랬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피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너 그래서 무슨 피해 입었는데?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진짜 큰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잘 막아서 그렇게 아무 피해가 없었던 거라고 해도 결국 피해 없었잖아. 서로 이제 화해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얘기하는 거는 누구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던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안 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 스토리 라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지지자들을 파고드는 당연하죠. 거예요, 그러면? 지지자? 그렇습니다. 아직 지지하고 있는 10%에서 15%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까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정선거 유석열 씨가 진짜 부정선거를 믿을까? 안 이 사람 믿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심신미약 지금 망상장애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상당히 용의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정선거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수사가 미진해질 수 있어요. 저는 당시에 선관위에 투입됐던 인력들이 나중에 서버를 확보한 다음에 어떤 시도를 했을 거냐면은 부정선거를 심각하게 믿으면 서버 내용을 확인만 해야 돼요. 서버 내용을 확인했는데 아무 부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조작을 해야죠. 조작을 맞습니다. 해야죠. 네. 조작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윤석열은 분명히 조작할 것까지도 준비해놨고 담당 인력들을 준비해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선거를 믿어서가 아니고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프로파간다로 알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음모론과 관련된 사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음모론을 믿는 사람과 음모론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은 음모론을 이용하는 사람 쪽에 부정선거를 만들려고 했다. 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이상한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희열감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요. 우리가 아직까지 모를 때는 많은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것이고요. 여전히 무서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당연합니다. 군통수권자이고 지금도 결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직 공모자 전원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누구까지 공모했는지 알 수 없죠. 지금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내통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상하게 봤는데 최근에는 계속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실 박근혜 사건에서도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로 인해서 원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돼야 되는데 그건 약하니까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사법부에서도 인정하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가 많은 이제 3대 브레인이 있었는데 원래 3대 브레인 저는 한동훈, 김건희, 명태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명태균 2대 브레인이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연설문과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 김건희 이후의 브레인이 더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은 이 언론사로 아까 치면은 우리 얘기 나눴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왔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 제가 그래서 연설 담당 비서관 찾아보니까 최진웅 씨라고 박근혜 때 마지막 연설 담당 비서관이었던 사람이고 또 정호성 비서관도 여전히 그 박근혜 문고리 3인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 있는 것 같고 그 윤석열의 능력은 여기 언론사 기자로 치면은 뭔가 그 재기발랄한 발제를 하거나 뭐 아이디어가 튀는 사람은 아닌데 데스킹 능력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팅과 데스킹 능력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통치행위 2시간짜리 내란 요 발언들 이건 굉장히 고도의 노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나 검찰 쪽에서 보면 동물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에서 싸우는 방식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동물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A라는 걸 던졌을 때 언론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언론이 반응하고 나면 아마 국민 여론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고도의 계산들을 평생 해왔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실제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하는 행위들이 자신들이 뭐 수사를 하거나 혹은 또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언론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지금 들으면서 우리 윤영준 선생님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스토리라인을 짜고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굉장히 일반이나 상식과 이성의 접근이 어려운 고도의 창의적인 방식의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두 가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연설문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작성해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구속된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식으로 자신이 행동을 해야 여론전에 좀 유리할 수 있는지까지 계산을 해놨을 것이다라는 건 아주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이것이 지금 윤영준 선생님의 음모론이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시각 현재 윤석열의 시각이 이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99.9%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성공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네. 그 윤석열이 그러니까 요즘 얘기 많이 나온 것들 중에 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정보를 확인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를 더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건 거의 확실해요. 네, 거의 확실한데 지난 일주일 동안의 윤석열의 공작으로 한동훈의 정책 위상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을 완전히 뒤통수 친 격이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엄청 올라갔어요. 정치적 위상. 그러니까 7일 담화에서 당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8일에 네. 한덕수, 한동훈 공동 담화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아마 그 공동 담화의 내용까지도 윤석열에게 모두 다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바로 그 인사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둘의 공동 담화의 내용 또 당에 일임한다는 내용을 그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단칼에 그걸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중간중간에 계속 한동훈 대표를 불렀단 말이죠. 특히 용산으로요. 그 장면도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의아했습니다. 저는 쪼르르 달려가서 만나는 부하 인증이죠, 사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아마 이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이 보수가 다시 한번 탄핵 국면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기 위한 거의 뭐 최후에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마지막 과정을 한번 잘 관리해보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윤석열도 그런 한동훈에게 믿을 만한 그런 느낌을 줬다는 것이죠. 근데 믿을 만한 느낌만 줬을 뿐이지 바로 뒤통수를 치는 방식으로 계속 뒤통수 쳤죠. 계속 뒤통수 치는 방식으로 한동훈의 정치적 위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는데 권력자가 다음 권력자를 세울 수는 없어도 어떤 사람이 안 되기는 막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런 말들이 그런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씨가 한동훈에게 그걸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산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가 한동훈도 굉장히 당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의 당권과 당의 상황까지도 윤석열이 보고 노리는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제가 윤석열 너무 과도평가하나요? 네. 아니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정말 그 맞는 말씀인 게 이게 뭐 도박에 가까운 시도라고 보여지잖아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헌재에서 본인이 개인 변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소 황당한 일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대국민 담화 자체가 너무 황당무계한 그런 담화이기 때문에 이거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텐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방법이 유일하거나 이 방법이 아주 적확한 대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좀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사의 DNA가 다시 발현돼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측면에서 고안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론에 쓰일 만한 자기 변명에 쓰일 만한 여러 수단과 장치들을 이미 담화를 통해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혀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인데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순진하게 했지만 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당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소름 끼치는데 사실 한국 정치가 장기 윤석열 시대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윤석열이 지배하는 세계는 아니지만 많은 서구 국가에서 그렇거든요. 망상을 믿고 뭐 선거에 지면 다 부정선거고 여론조사는 조작됐고 그리고 이 리더들은 다 간첩이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한 사회에서 한 10%에서 15%가 장기적으로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계속 폭력적인 행동을 하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그들이 정권을 탈취하는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사회를 획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이거 그러니까, 초기에 소멸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괴벨스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일부의 사실만 갖고 오면 뭐 이제 거짓도 사실로 만들어주겠다 이제 이런 유사한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저 황당무계한 주장에도 일부 사실관계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이 거짓인데 그 중에 한 1, 2%의 사실을 섞어서 그걸 마치 사실로 만드는 그런 방식의 선동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특히 극단적인 주장이라든지 음모론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는 저 윤석열의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선동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 방식이 먹혀 들어간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주류 보수라는 집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이 분당되고 영남 주류가 우경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예상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계 개편이 극우적인 방향으로 지금의 보수는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 전반에 윤석열은 이미 구속돼 있거나 윤석열은 사라졌지만 윤석열이 남아있는 윤석열의 잔재가 우리 오른쪽 정치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지금 많은 분들 뭐 나나님, 비켜비켜님, 클라라님
정말 정확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정리를 좀 해야. 제가 원래 정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요새 정책과는 너무 관련 없는 얘기를 했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관련이 있고요. 왜 관련이 있냐면 다시 정책과 사회 분석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부상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왜 극우가 부상하고 있냐? 극우가 전 세계적으로 왜 부상하고 있냐? 이게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디지털화가 심해지고 또 모든 미디어를 갖다가 이제 극단적인 미디어를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신이 계속 믿는 쪽을 향해서 이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디지털, 온라인, 양극화, 기후위기 모든 방향들이 인간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때 두드러진 사회 현상이 극우의 부상. 과학을 또 부정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극우의 이제 포션이 뭐 5에서 10에서 15%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윤석열은 거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10에서 15라 그랬잖아요. 아마 우리 사회가 10년 뒤에 과연 이게 10에서 15일까요? 20에서 25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일 때 윤석열을 계속 감옥에 둬야 된다,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둬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누군가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정책이 중요하고 사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인데 윤석열이 이런 식의 담화문을 내놓고 이런 식의 담화문이 강력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사회 정책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최근에 이제 개헌법을 열심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헌법이 너무 미비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헌법과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이제 개정 시도들이 좀 있는데 특히 하나만 좀 짚고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13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 구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행범은 규정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좀 필요한데요. 대안들까지 이미 다 논의된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국회가 왜냐면은 국민의힘이 동의해야 돼요. 다음 정권에서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본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는 방어 조치를 같이 해야 됩니다. 제도로 방어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진짜 이게 근데 음모론과 망상이라는 게 전염성이 심해요.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라고 있잖아요. 네. 이분이 부정선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털어야 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네. 그걸 보고 제가 정말 놀랐는데 지식인들도 금방 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원천을 찾아내서 우리 사회가 그 원천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폭력적인 사회로 우리 사회가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성과 합리가 좀 승리하고 당연히 이제 정설이 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기회주의와 욕망 그리고 이제 우리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이제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적이지 못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 40년 전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40년 뒤로 가서 강정수 박사 모시고 테슬라와 구글의 양자 컴퓨터 이야기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셔야 되잖아요. 미래도 준비하고 두 분 유영중 랩2050 대표님, 박영식 이 정치시사 에디터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지금 강정수 박사 모시고요. 미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탄핵 정국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세계는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글이 개발했다는 양자 컴퓨터 도대체 얼마나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구글의 양자 컴퓨터 개념 먼저 좀 여쭤보고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뭐 한국에도 뭐 아이언큐가 이제 한국 분이 하셔가지고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갖고 계신데요. 그 양자 컴퓨터형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양자 컴퓨팅과 양자 물리학과 고전 물리학의 차이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깊게 설명하기보다는 비트, 디지털은 우리가 비트 0과 1이잖아요. 근데 양자 물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0인 것 같으면서도 1이면서도 0인 것 같고 0인 것 같으면서 1인 거 이걸 이제 중첩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즉 고전 물리학은 결정론으로 이건 0, 이건 1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라면 이 양자 역학에서의 우리의 이 물질의 상태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0인 것 같으면서도 1이고 1이면서도 0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이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확률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에서 얘기하는 뭐 멀티버스, 다른 유니버스에도 내가 있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것이 연결이 100%는 아니지만, 근데 또 하나 이 양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양자 역학에서 이걸 큐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디지털에서는 비트 0과 1, 큐비트는 0과 1이 이것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근데 이걸 확정하는 순간 이게 0이다라고 하는 순간 얘는 0이야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양자적인 속성을 갖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양자적인 속성을 계속해서 큐비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 마이너스 200 몇 도부터 로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진공 상태로 유지한다든지 그래서 이 큐비트 자체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번에 구글이 만든 큐비트 핵심은 이 양자칩의 핵심은 이 큐비트를 105개를 그 안에 집어였다라는 거예요. 칩 안에. 윌로우라는 그 칩 안에. 네, 칩 안에 윌로우라는 칩 안에 105개의 큐비트를 집어여놨다. 구글의 목표는 여기다 1 밀리언의 큐비트를 집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이 105 큐비트만으로도 다른 슈퍼컴퓨터가 이 10의 24년 사승 년이 걸려서 해결할 문제를 4승년.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10이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거를 5분 만에 해결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비교하시면 안 되는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잘하는 방법이 있고 큐비트가 잘하는 게 있어요. 마치 비트는 축구 선수예요. 그리고 큐비트는 농구 선수인데 축구 선수가 아무리 풀려고 하기 힘들었던 거 예를 들면 자유투 손으로 하는 거 축구 선수들은 손으로 하는 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핸드볼이잖아요. 네, 발로 차서 농구 골대 넣으라고 그러면 못 넣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 자유투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10에 24년 4승 년이 걸리는 거지만 이 친구는 5년 만에 5분 만에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는 안 되지만 되게 잘한다. 근데 큐비트가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호를 푸는 걸 잘합니다. 암호를 푸는 걸. 네, 암호를 푸는 것이 잘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죠. 큐비트는 0과 1이 확률적으로 뭐 있으면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암호를 풀 때 그런 거죠. 이것이 정말 단순한 암호라도 여기다 0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순서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딱 풀리면 요거는 0이구나. 여기는 또 경우의 수를 엄청 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큐비트는 동시에 주르륵 보내버립니다. 신호를 전자신호를 보내줘서 쫙 다시 돌아오면서 얘는 아니고 얘는 기고 그럼 얘네 하면서 암호를 정말 해독을 잘해요.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제가 단순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보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조금 초반에 출렁이면서 내려갔죠. 크립토가. 왜? 블록체인의 이 암호를 얘가 풀 수 있겠구나. 그런데 블록체인에 특히 비트코인만 보고 본다라면은 비트코인은 2개의 암호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암호를 푸는 데는 100만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젠간 구글이 만들면 첫 번째 암호 체계는 풀 수 있겠지만 한 개 칩 안에 넣겠다고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1000만 큐비트 정도가 넘게가 필요해요. 이것도 언젠간 발전하면 8년 10년 걸리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블록체인의 기본 속성에는 자기 보정 능력이 있습니다. 암호가 한두 개가 앞에서 풀리면은 스스로가 뒤에 암호를 바꿔버리는. 인간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도 스스로 바꿔주면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암호가 변동되기 때문에 쉽게 풀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출렁이었지만 다시 좀 이런 팩트들을 아시면서 크립토에는 요즘 영향이 좀 덜한데요. 오히려 보시면 되는 것이 크립토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양자 컴퓨터가. 크립토가 그래도 현재 원하는 모든 시스템에서는 가장 풀기 어려운 암호 체계인데 여기를 지금 막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든 다 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 암호 이런 거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다 풀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블록체인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로 나중에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구글 양자 컴퓨팅은 나중에 더 깊게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오늘 또 그동안 굉장히 화제가 됐던 테슬라 이야기를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강 박사님,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안 다뤄주시는 동안에 지난 영상에서도 다뤄주셨지만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사실 테슬라는 지금 최고치를 갱신했죠. 2021년에 있었던 가장 높았던 것을 이제 갱신을 했으니까요. 뭐 어젯밤 좀 주춤해서 내려갔기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뭐 그 전에 이제 최고치를 경신할 때는 그냥 아드레날린을 주주들한테 뿜뿜뿜뿜했죠. 왜요? 무조건 올라가기만 했으니까요. 네. 지금은 많이 내려갔었고 제가 또 여기서 이 끝내주는 경제에서 얘기할 때도 막 140달러, 150달러 이렇게 내려갔을 때도 제가 테슬라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그랬죠. 했었는데 지금 벌써 제가 150달러 때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170달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00달러 넘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고통의 구간들을 견뎌오신 분들에게 일종의 보상처럼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기 10월 중순에 한번 여기서도 얘기했던 건데 주가가 내년 1년간의 제가 주가를 예측하면서 떨어질 확률도 존재하지만 50% 정도, 올라갈 확률도 한 80% 정도 존재한다. 그래서 한 380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고 내년도 전망을 했었는데 내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400달러 가서 제가 겸손해야 되겠다, 겸허해야 되겠다. 저는 주식을 예측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다시를 했는데요. 물론 이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백하게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효과가 대단히 높다라는 건데요. 이것만으로 400달러까지 오른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트럼프 당선 효과만으로 400달러로까지 오르면 나는 팔아야 되나? 예를 들어 정도로 되게 펀다멘탈, 흔히 말하는 네네. 기업의 펀다멘탈, 밸류에이션은 두 가지죠. 하나는 펀다멘탈과 성장 기대치인데 성장 기대치만으로 이렇게 오르면은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렇게 두려움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결정적 변화를 줬던 것은 땡스기빙, 그러니까 미국의 10월 말에 있는 추수감사절 때 테슬라가 FSD 버전 13을 풀어버린 거예요. 다들 전문가들은 내년에 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냥 이거는 땡스기빙 선물이야라고 하면서 테슬라가 FSD 13을 풀었는데 13에 대한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는 축적되진 않았어요. 워낙 전면적으로 푼 것이 아니라 일부를 풀었기 때문에. 근데 일부 커뮤니티에서 좀 좋게 반응이 나오고 있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AI 드라이버라고 유튜브에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대단히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1에서 12 가는 것보다 12에서 13 올라간 것이 훨씬 더 개선율이 높다. 점프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거죠? 했고 이것들이 월가의 태도들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가 발생한 거예요. 포모라는 건 여러분 내가 이번에 미싱 아웃 되면 내가 투자를 못하면 기회를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릴 거가 개인 투자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들에서 포모가 발생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FSD 버전 13은 정말로 자율주행의 끝에 와 있다.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와 있다라는 판단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하고 특히 기관 투자자에서 크레이거 어빈이라든지 이건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테슬라 주식은 85달러밖에 안 돼라고 했던 사람이 380달러로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80에서 380. 네, 그러니까 크레이거 어빈은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서 테슬라의 비관론자들마저도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들이 대부분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포모가 생긴 것 이것이 저는 지금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대단히 큰 건데 이거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 효과도 존재하지만 FSD 13 버전에 대한 기대 효과도 크고요. 그리고 막판에 오늘이 아니라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GM의 크루즈 포기도 되게 큰 기여를 했다. GM이 포기했죠. 자율차. 자율차에 얼마를 썼냐면 120억 달러 정도를 썼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우리나라로 10조가 넘는 14조가 넘는 돈을 지금까지 썼는데 이거를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럼 포드도 이미 폭스바겐하고 같이 하는 걸 포기했고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하는 건 중국을 제외하면 구글의 웨이모 하고 테슬라 정도가 있는 거고 물론 스타트업들은 있어요. 영국의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스타트업들이 좀 있지만 이런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아마존이 지금 캐나다의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것 그러니까 기술을 구매하고 여기도 현대도 좀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거 외에는
뚜렷할 경쟁자들이 사라지고 있고 테슬라의 방법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비전만 가지고 하는 방식. 그래서 카메라만 가지고. 그래서 테슬라가 대규모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슈퍼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비전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이 결국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들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뭔가 테슬라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이 생기고 있는 것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의 평가란 거는 캐시를 보는 거잖아요. 냉철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만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네, 그것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지금 테크 주식들이 오르고 있죠. 지금 뭐 애플도 최고가를 갱신했고 아마존도 최고가를 갱신했고 구글도 최고가를 갱신했고 테슬라도 최고가로 갱신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만 최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M7 중에서 그 정도로 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홀로 좋은 게 지금 미국 시장이고 미국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산타 랠리라고 하잖아요. 이 크리스마스를 다가오면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들을 이 산타 랠리 속에서 또한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딴 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테슬라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타 랠리 속에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FSD 13은 이전 버전에 비해서는 어떤 점이 좋아졌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우선은 뭐 이 두 가지 이 턴어라운드 즉 유턴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비보호 좌회전이 끝내주게 좋아졌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볼 때는 원 스택 하나의 스택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 FA13은 주차에서부터 주차까지를 해주거든요. 주차부터 주차까지. 네, 그 전에 12에서는 차를 내가 몰고 나와서 자 시작 버튼 누르면 그때부터 출발해서 근처까지 가서 주차는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 올해 10월달에 ASS, Actually Smart Smon이라 해서 주차장에 있는 차를 제가 어디로 부르고 제가 내리면서 너 발리파켓 하셨지 주차해놔. 이건 이미 도입이 됐었고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다 통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차를 시동을 걸면서 시동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목적지는 어디야 그러면 이 주차하는 것을 빼는 것부터 빼는 것부터 해서 잘 달려가지고 거기에 주차까지 딱 해주는 것까지를 다 원 스택 하나의 스택 안에 기술 안에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기술적으로 뭐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지금 평가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개선될 부분이 아직 있거든요. 앰뷸런스가 왔을 때 회피하는 부분은 평점이 예를 들면 10점 만점에서 4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지금 9점에서 10점이거든요. 12보다 확실하게 평균 점수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를 들자면 가장 지금 못 풀고 있는 문제가 앰뷸런스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이것이 뭐 큰 도로에서 피할 공간이 있다라면 쉽게 피하는데 요즘 앰뷸런스가 보통 좁은 도로에서 맞아요. 그리고 지금 차가 막히고 있는데 들어왔을 갓길로 올 때도 있고 뭐 선 밟고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차량이 피해줘야 되잖아요. 이 피해주는 것까지는 아직은 그 FSD가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 개 개선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전혀 개선될 필요 없이 완벽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요. 나머지 주행과 주차와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특히 여러분 유럽과 미국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엄청나게 많고요. 한국의 운전자들도 비보호 좌회전은 외국 가서 잘 못하거든요. 이거 그냥 용기와 뭐 포르쉐를 타고 있어서 붕 갈 수 있으면 몰라도 그런 과감한 결단들을 잘 못하거든요. 이건 판단력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은 지금 거의 완벽한 수준에 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많이 해결됐지만 여전히 몇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고 그것은 아마 2025년에 풀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풀릴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구글 웨이모하고 테슬라하고 이제 양강 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율주행차 에서 이제 양강 체제인 거잖아요. 현대기아차는 거기 못 끼나요? 현대기아차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현대기아차는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투자한 것은 아마존이 하고 있는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영국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 이스라엘 회사에서 투자했고 국내 기업에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투자해서 풀릴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 투자한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테슬라와 같이 FSD 같이 비전 온리와 슈퍼컴퓨터를 결합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차원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자율주행 부분만까지는 성큼 다가오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위협을 현대차가 맞게 되냐면
뭐냐면 지금 중국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요. 웨이모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은 바이두의 아폴로 고라가 그거를 웨이모 같은 방법을 쓰고 있죠. 웨이모가 즉 레이더를 비싼 걸 달아서 차량 한 대에 20만 달러 하는. 뭐 이러한 뭐 그럼 막 통신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면서 그리고 이제 HD 카메라라고 해서 대단히 정밀로 그 도시의 지도를 계속해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대규모로 확장하기도 어렵고 저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테슬라의 장점은 한번 되기 시작하면 모든 차량에서 다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테슬라는 카메라만 달고 슈퍼컴퓨터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되면 수익률도 되게 거고.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내는 슈퍼컴퓨터의 비용은 비싸지만은 그 다음에 됐을 경우는 700만 대, 800만 대, 1000만 대, 2000만 대까지도 다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저스펙이니까 싸게 만들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 거죠? 여기에서의 마진율이 대단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는 성공하면 대박을 치는 거고 그다음에 웨이모는 우리는 그렇게 1000만 대가 아니라 10,000대라도 잘 운영하고 싶어. 5,000대라도 완벽하게 하고 싶어. 이런 접근인 거거든요. 이것이 웨이모의 접근 방식인데 지금 중국은 이 방법을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샤오펑이라고 해가지고 테슬라를 쫓아오는 데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은 중국을 쓰고 있고 중국에서 아마 2025년에 FSD를 허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테슬라를 좀 사람들이 쫓아올 수 있도록 흔히 말하는 매기 효과를 항상 노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스콘이 지금 또 이코노미스트가 이번에 특집을 했는데 폭스코니피케이션 오브 EV라고 얘기를 했어요. EV 자동차가 폭스콘 된다. 근데 폭스콘은요 여기에 테슬라 차량을 만들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CEO가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폭스콘 차량에 예를 들면 네이버가 주문해서 한국에서 작동할 수 있는 거고 소카가 주문해서 작동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 미국 중국 계열로 넘어간 롯데 렌트카에서 폭스콘을 갖다가 자기 브랜드로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FSD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가 라이센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에 FSD가 상륙할 수 있고 또는 네이버 지도랑 함께 한다든지 카카오 지도랑 함께하는 이런 우리는 한국은 그런 연합을 해줘야지 않으면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 또는 T맵, SKT 여기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FSD가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 수 있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FSD를 못한다. 자율주행을 못한다. 그럼 소비자의 선택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할 상황인데 자율주행이 되는 차와 그래서 출퇴근할 때 보면서 졸면서 자면서 가고 있는 사람과 나는 열심히 운전해서 하는 사람들과 이것이 뭐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여러분 다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공공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대중교통 시스템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도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거를 그냥 무조건 미국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폰 쓰잖아요. 스마트폰. 그럼 갤럭시에도 여러분 엔드로이드는 미국 거잖아요. 근데 국내 기업이 뭐 파운더리 모델로 지금 자동차 산업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문하고 우리가 디자인한 차로 뭐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동차 브랜드를 시작을 하고 거기에다가 테슬라 FSD를 달아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운영하면서 운영을 통해서 그들은 돈을 벌어요. 여기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넣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도 번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버스도 택시도 그렇게 운영하게 결국은 될 거잖아요. 네, 버스도 결국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한국 정부나 정부 관료에서 이거를 막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현대도 테슬라를 인사이드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런 선택이 이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궁극에 성장할 수 있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2025년에 몇 가지 도전들이 있어요. 우선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의 테스트 주행을 잘 통과를 해야 되고 신차 모델도 잘 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저는 테슬라는 FSD 부분에서도의 어떤 성과도 2025년에 내겠지만 2025년 하반기나 2026년에 라이센스 모델을 성공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저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진핑 지금 중국 주석이 지금 트럼프 취임식에 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이 민주당이 진짜 주 목적은 시진핑의 몰락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갈등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시진핑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우리는 중국하고 뭐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오거나 안 오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이든은 시진핑도 보고도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외교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은 망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트럼프는 내가 거기서 돈을 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르거든. 그럼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가 중국에서도 풀릴 수가 있는 문제고 풀릴 수가 있다. 충분히 다양한 국면들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신호들이 다 테슬라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부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전기차 현재로서 이제 전기차를 파는 게 가장 테슬라의 그
그 이익에는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네. 전기차 포비아가 오고 전기차가 꺾이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건 이제 해소가 됐나요? 제가 여러 차례 했지만 그건 한국적 현상이고요. 네. 요번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12월 첫 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판 역사상 가장 많이 팔았어요. 테슬라가.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쟁점은 1월 2일 날 발표되는 4분기 딜리버리가 얼마 될 것이냐. 그래서 작년에 이제 182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 주가가 또 좀 오를 거라고 보고 네. 이걸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월가의 컨센서스는 그냥 180만 대. 182만 대 작년에 팔았는데 작년 수준에만 되거나 작년 수준에 아주 조금 미달돼도 컨센서스가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서프라이징은 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넘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올 하반기 오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내년이면 보조금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지금 엄청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고요. 중국 또한 지금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과거의 차를 버리면 그러니까 구형차를 버리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네.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지금 신차 전기차를 사면 주는 보조금은 아니지만 구형차를 버리면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 근데 유럽은 여전히 지금 바닥권을 찍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되면은 테슬라가 인도의 진출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동남아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캐즘이라든지 포비아 이거는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는 여전히 가고 있다. 네. 지금 이 말씀이고 자율주행차 성큼성큼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네. 테슬라는 유망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미래도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습니다. 얼른 현재로 우리가 과거 40년 전에서 현재로 돌아와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다시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시국인 만큼 토요일 날 12월 14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뉴스토마토에서 특별 생방송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 중계도 해드리고 나중에 해설도 해드리니까요. 토요일 라이브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저는 강정수 박사님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